안녕하십니까. AI Today and Tomorrow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될 고려대학교 김성범입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로 2009년부터 재직 중에 있고요. 다음에 인공지능공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주된 연구 분야는 머신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고, 이 개발된 알고리즘을 여러 응용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는 뭐 고장 예측, 예지 보전, 수요 예측, 그다음에 제조 물류, 인공지능 시스템 등에 응용을 하고 있고, 자연어 처리라든지 텍스트 마이닝, 이미지 시그널, 또 여러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몇 가지 역사 얘기로 이번 발표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1532년도에 피사로라는 장군이 이끄는 스페인 군대 168명이 잉카 군대, 아타후알파가 이끄는 잉카 군대 8만 명을 격퇴한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잉카 문명이 멸망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초래되게 되는데요. 약 한 470배가 되는 그런 잉카 군대를 스페인 군대가 물리쳤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냐면 한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한 60년 전 정도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잉카가 멸망했다라고 했는데요. 잉카가 멸망하기 13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또 스페인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멕시코의 아즈텍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 점령했을 때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문자로 기록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잉카가 아까 멸망하기 13년 전인 1519년에 이미 코르테스라는 스페인 장군이 잉카 문명 위에 있는 멕시코를 점령해서 아즈텍 문명을 없애버리는데요. 이 모든 것을 문자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다시 이제 1532년으로 돌아왔을 때 이 피사로, 그러니까 그 알타우드 알파가 이끄는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피사로란 장군이 이미 이제 13년 전에 코르테스로부터 얻은 정보를 10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코르테스는 어떤 정보를 이제 기록을 했냐면, 남미니까요. 남미의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또 원주민의 특성이라든지, 또 뭐 기후 특성,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피사로가 잉카 제국 약간 470배가 되는 그 잉카 군대를 무찌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반면에 잉카 제국은 아타왈파가 이끄는 잉카 제국은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13년 전에 바로 위에 있는 그 멕시코 아즈텍 문명이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페인의 피사로는 문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잉카 제국의 아타왈파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자, 문자를 조금 더 다른 말로 해보면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차이에는 엄청난 그 격차가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 날 게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이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캐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지는 그런 어떤 그 시발점이 됐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그런 반박문을 게시하고 그 반박문과 성경책이 때마침 발달했던 인쇄술로 인해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보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급됐다라는 거는 그 반박문과 성경책이 일반인들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강조 드리고 싶은 바는 이제 문자가 어떤 그 전달 기술, 여기서는 인쇄 기술이 되겠죠. 그 전달 기술에 의해서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지도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이제 신라와 발해가 이렇게 공존했던 그런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발해 역사에 대해서 좀 배웠지만 다른 시대에 비해서 혹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영토를 보면 굉장히 이제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의 만주 지방이랑 지금의 막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 지역이 다 이제 발해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좀 비교를 하기 쉽게 우리 이제 고구려 때 굉장히 큰 영토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고구려의 영토와 비교해서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 그런 굉장히 큰 영토를 갖고 있었던 그런 발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만 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이유는 그 발해 역사에 대한 기록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 일부 기록이 있고요. 그나마 조선시대 정조 때 와서야 발해고라는 역사책이 편찬이 되는데 뭐 여기서도 뭐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발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동북 쪽에 있는 지역, 우리가 이제 발해나 고구려 이러한 지역이 중국의 역사였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뭐 여태까지 한 세 가지 정도 역사적인 사건을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이 정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잘 기록하고 그거를 잘 후대에 이용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그 전달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는 제가 그 좀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어서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와봤는데요.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은 기억에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으로 역사를 잘 남겨놓고 좀 안 좋은 역사는 우리가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문자의 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여러 가지 문자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자가 발명되고 나서 뭔가가 우리가 했던 인간의 어떤 발자취들이 기록되게 되었던 거였죠. 또한 그 문자만 있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것들이 잘 후세에 전달될 수 있는 그 전달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뭐 인쇄 기술이라든지 뭐 책자를 통해서 뭐 편지를 통해서 이런 어떤 그 전달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문자가 후세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의 어떤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활동의 발자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자로 기록되고 또 이 문자가 적절한 전달 기술로 후세에 혹은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또 예를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기 이제 왼쪽 그림에 위에 손편지가 있고 아래에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지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편지를 보낼 때 손편지는 뭐 아무리 빨라야 한 2, 3일 정도는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메일은 어떻죠? 이메일은 제가 뭐 1초 뭐 미만 이렇게 적어놨지만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자, 또한 기본적으로 그 손편지는 한 사람한테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만이 읽을 수가 있는데 반해서 이메일은 어떻죠? 우리 참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손편지는 이제 하드 카피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은 소프트 카피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앞에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메일에 대한 장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전송할 수가 있고 또 한 번에 다수 여러 명에게 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즉 소프트 카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드 카피에 비해서. 제가 이제 하드 카피하고 소프트 카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요즘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혁명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트랜스포메이션의 사전적인 의미는 변환이죠. 그래서 변환이라는 것은 뭔가가 들어가 가지고 이 변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는 그런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하드 카피가 들어가서 뭔가 변환을 통해서 소프트 카피로 그 변환하는 그 과정, 이것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즉 하드 카피가 소프트 카피화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드 카피가 디지털라이즈, 소프트 카피로 바뀜으로써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그런 과정을 우리가 디지털 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혁명을 이용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한번 보면, 일단 기업의 사례를 보면, 자, 여러분들 힐튼 그룹 아시죠? 네, 힐튼은 전 세계 500여 개의 호텔 및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시장 가치는 약 21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에어비앤비는 호텔과 리조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장 가치는 힐튼 그룹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뭐냐면 힐튼은 어떻게 보면 하드 카피와 같은 그런 이제 그룹이었고 에어비앤비는 소프트 카피와 같은 그런 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하드 카피가 소프트 카피로 바뀌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그 혁명과 같은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월마트가 있는데요. 월마트가 전 세계적으로 11,500여 개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장 가치는 한 200조 원 된다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아마존은 오프라인 매장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아마존 고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범적인 매장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시장 가치는 월마트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도 월마트는 하드카피와 같은 그런 기업으로 본다면 아마존은 소프트카피죠. 그래서 이제 하드카피가 소프트카피로 바뀌면서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렇게 소프트카피로 변형을 하면 이제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은데요. 그 소프트카피로 변형하는 거를 우리가 짧게 디지털리제이션, 디지털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다수에게 한 번에 공유가 가능하고 다수에게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고 궁극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증대, 그다음에 우리 전 사회적으로는 인류 발전의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하드 카피를 소프트 카피로 바꾸자. 그래서 지난 뭐 10여 년 동안 빅데이터 막 이런 이름으로 하드 카피를 굉장히 많이 소프트 카피로 바꿨어요. 결국 데이터화를 한 거지. 데이터베이스화를 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자, 먼저 여기 한번 보면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의 통합, 맞죠? 지금은 이제 데이터들은 많이 쌓았는데 그것이 여러 곳에 이제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데이터라도 형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런 표준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뭔가 궁극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잘 포맷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포맷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신경을 쓰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아마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디지털화하면 좋은 점을 알겠다. 동의한다. 자, 그러면 디지털화만 하면 되는가? 결국 데이터만 막 쌓아두면 되는 것이냐? 그렇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데이터를 쌓아놓는 목적은 뭐냐면 즉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즈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를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How to use digitalized information. 맞죠? 디지털라이즈 된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네,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라이즈 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까? 이제 이게 궁극적인 질문이 될 텐데요. 이 질문의 대답이 저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디지털리제이션, 즉 데이터를 막 쌓아두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쌓아둔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합쳐졌을 때 진정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는 지금서부터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들이 현재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는 어떻게 응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태스크는 7이라는 숫자가 주어졌을 때 이 7을 제대로 인식하는 그런 태스크인데요. 이걸 뭐 숫자 인식, 문자 인식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숫자 인식, 문자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이 모델의 이름이 뭐냐면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델 구조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모델 구조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네트워크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있고 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들이 연결된 선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네트워크 구조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개발된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딥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인공신경망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즉 동그라미도 굉장히 많아지고 동그라미가 있는 그 레이어도 굉장히 많아지고 따라서 그것들이 연결된 선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딥한 구조가 됐다라고 해서 딥러닝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딥러닝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일들이 가능하고 있는지, 현재 가능한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미술 작품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위에서 이렇게 약간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있는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그림은 뭐 고흐의 그림도 있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걸까요? 렘브란트랑 고흐가 그린 게 아니라 인공신경망, 아까 그 딥러닝이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태스크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 인식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지금 거리에 뭐 트럭도 있고 사람도 있고 모터바이클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사각형의 형태로 인식을 해서 거기에 레이블을 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을 인식하고 person이라고 레이블링을 단다라든지 트럭을 인식하고 트럭이라는 레이블링을 단다라든지 이러한 작업들을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고 이것도 다 딥러닝 그 모델이 가능케 했습니다. 또 오브젝트 디텍션의 또 하나의 예제는 지금 보시면 폴리스 체이싱 스톨른 비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그 밤색 그 자동차가 아마 그 도난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도난 차량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 인식을 해가지고 추적하는 그런 예를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태스크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객체 인식보다 정교한 그런 인식,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객체 인식은 사각형의 형태로 인식을 했다면 이것은 픽셀 단위로 사물을 인식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지금 보시기에 사람을 어떤 그 사람의 그 형태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실시간 어떤 동영상도 그대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어떤 영상인데 그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색깔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제 이미지 크리에이션이라는 그런 어떤 태스크인데요. 보시면 이제 위에 이렇게 그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에 따라서 위에 이 그림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두 번째랑 이렇게 다섯 번째는 남성의 그림인데 이렇게 여성의 이미지가 들어옴으로써 이 남성이 여성의 이미지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예제, 비슷한 예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위에가 이제 원 그림이고 아래에 이렇게 호랑이가 들어온다라든지 또 이렇게 사자가 들어옴에 따라 가지고 위에 그림들이 쭉 바뀜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강아지 그림들이 지금 막 이렇게 표범의 모양이라든지 백호의 모양이라든지 또 호랑이의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바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 우리 딥러닝 기반으로 한 스타 GAN이라는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이미지가 생성되는 그런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챗봇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챗봇은 이렇게 채팅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채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 봇, 인공지능이 채팅을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어떤 감성까지 잘 인식을 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텍스트라든지 이런 문자를 인식하는 걸 떠나가지고 이 문맥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이것도 그 딥러닝 모델로서 우리가 이제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제는 얼마 전에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사에서 알파폴드 2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프로틴의 그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2차원의 단백질 시퀀스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3차원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면 단백질의 기능, 즉 3차원 구조가 결정되면 단백질 기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3차원 결정 구조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각도가 들어가고 3차원이라는 것이 2차원과 1차원과는 또 차원이 다른 어려운 태스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난제였는데 알파폴드 2가 굉장히 정확한 애큐러시로 그 3차원 결정 구조를 예측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결과가 있었고요. 이것도 역시 딥러닝을 이용을 한 결과입니다. 네, 또 다른 인공지능 딥러닝 사례는 게임 분야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 1월에 딥마인드에서 알파스타라는 것을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프로게이머를 이기죠. 그래서 이제 게임 매니아들에게는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이었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도 저희 연구실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이용한 게임 보십니다. 자, 또 다른 분야는 NLP, 우리 그 자연어 처리를 이용해 가지고 머신 트랜슬레이션 혹은 랭귀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번역 분야에도 딥러닝이 잘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얘는 영어를 스페니쉬로 번역하고 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어를 스페니쉬로 번역하는 그 accuracy 정확도는 한 85%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그 정확도가 높은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요즘에 패션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실제 백화점이나 옷 그 매장에 가서 실제 이제 옷을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어떤 가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옷을 입어보고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온라인으로 옷을 구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이런 것도 다 딥러닝을 이용한 그런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제조 현장에서 어떤 제품을 운반할 때 이렇게 천정에서 오버헤드 트랜스포트, OHT라는 어떤 이런 운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제품을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의 이제 화두는 잘 컨트롤 해야 되겠죠. 이런 어떤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는 것들이 어떤 정체 구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정체 구간을 잘 회피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트랜스퍼 타임, 그 반송 시간을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의사결정, 컨트롤 문제가 있는데 이거 역시 강화학습,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현재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으로 미래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 연구는 기타 다른 연구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연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이제 일반 연구는 학계에서 방법론 혹은 이론 연구가 이제 쭉 수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는 실제 그것을 잘 적용하는 그런 연구가 수행이 됐다면, 인공지능은
방법론적 연구조차도 기업이 리딩하면서 연구를 하게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이 그림에서 쭉 그 모델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데요. 최근 나온 GPT-3라는 모델, 오픈AI에서 개발한 GPT-3라는 모델을 한번 보면 그 크기가 약 3,000억 개의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했고요. 파라메타 수만 해도 무려 1,750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학습할 때마다 50억 원이 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학교의 어떤 연구실이나 어떤 학교 차원에서 연구한다는 거는 이제 거의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좀 기업이 리딩하면서 연구가 수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은 인간을 이기는 AI, 알파고라든지 알파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만들까?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인간다운 AI. 그래서 조금 뭐 실패도 하고 또 알파고처럼 무조건 인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수준에 맞게 좀 져주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또 그 수준에 맞는 어댑티브한 그 인공지능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조금 연구가 될 전망이고요. 또 지금은 하나만 잘하는 AI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가지고 뭐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바둑 외에는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알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게임 외에는 전혀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내지 두 개 정도의 태스크만 잘하는 AI가 개발됐다면 이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잘하는 것, 우리 인간이 이제 잘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인간다운 하나가 굉장히 뛰어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일을 고루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개발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합니다. 또한 이제 학습 방식 면에서는 모델링하는 면에서는 현재는 모든 데이터에 레이블이 있는 그런 레이블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슈퍼바이스 러닝이 대세라면 이제 앞으로는 일부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레이블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제 특히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작고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모델링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이런 분야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모델링을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제 좀 더 심하게 모든 데이터에 레이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거는 뭔가 예측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레이블이 하나도 없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뭔가 예측을 하는. 이제 그런 분야를 우리가 이제 언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도 하고 또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언슈퍼바이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이용하지만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언슈퍼바이즈 러닝 하면 클러스터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러스터링은 뭔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끼리 이렇게 군집하는 그런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클러스터링 기법이 아니라 예측, 프레딕션 기법인데 레이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우리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스스로 학습한다 해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인간과 굉장히 비슷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는데요.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뭔가 인지를 할 때 이렇게 눈 혹은 귀를 통해서 뭔가 인지를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뇌를 통해서 프로세싱을 하게 되는데 이 눈에 해당하는 역할, 귀에 해당하는 역할이 지금 인공지능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그 두 가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부분, 눈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귀에 해당하는 NLP, 음성 인식. 그래서 이런 비전 분야, 눈으로 우리가 뭔가를 봐서 이미지 처리라든지 영상 처리를 하는 분야. 그다음 뭔가 귀로 들어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귀로 들어가지고 음성을 인식하고 뭔가 인식한 이후에 그것을 활용하는 음성 인식 분야. 이 두 분야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저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눈으로부터 얻은 시각적인 정보, 귀로부터 얻은 청각적인 정보를 뇌에서 프로세싱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 과정을 인간이 그 생각하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way of human thinking이 결국 intelligence가 되는 거고 결국 인간이 생각하는 그 방법,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AI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이 생각하는 그 방법을 가장 잘 모사하는 그런 어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AI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제가 인공지능 그 일반적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 기록이 어떤 하드 카피 형태에서 소프트 카피 형태로 바뀌고 있다.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고요.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히 데이터화하는 어떤 소프트 카피화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그 AI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AI가 현재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쭉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드렸고요. 또 앞으로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응용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